회장님 생막걸리입니다. 평소에 용기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용기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유지 비결입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안녕하셨습니까? 술 한잔 인생 한자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이 말만큼 감사함에 최고점을 찍는 문장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을 큰 감사거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상인 양 권리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들에만 온통 집착을 하며 감사와 감동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욕망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현실감 떨어지는 죽고 사는 거에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고 하겠지만요,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는 이런 삶이 실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누구나 매우 빠르게 그 느낌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곳의 삶은 아주 단순 심플합니다. 그곳의 인생은 딱 두 가지 뿐인데요, 삶과 죽음, 이 두 가지 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한 가지 더 보태자면 기적이라는 것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 뜨면 벌어지는 매일의 일상이 사느냐 죽느냐이고요, 그리고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마다 모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던 사람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면 그곳에서는 영락없는 기적입니다. 곡기를 끊을 법한 사람이 밥 한 술을 식도로 넘겼다면 그 역시 기적입니다. 고통의 몇 날 밤을 지새던 사람이 하룻밤 푹 잤다면 눈물 날 기적입니다. 몇 날 동안 화장실을 못 가던 사람이 며칠 만에 쾌변을 했다면 그 역시 기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에 들락거리던 사람이 하루에 딱 한 번의 화장실이라면 감격할 기적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숨쉬고 이 모든 게 그곳에서는 기적 말고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만일 여러분들이 더 큰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매일 맛볼 수 있는 기적 덩어리들을 한아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술 한잔 인생 한자락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술이 회장님 생막걸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메뉴는 술 한잔 인생 한자락 주옥같은 인생 이야기 베스트 모음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타인에게 잘 휘둘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역시 공짜에 길들여진 것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 남들에게 휘둘리는 원리인데요, 쉽게 살려니 타인에게 휘둘리고 타인에게 휘둘리니 인생이 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죠? 그 대가는 고독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방법을 쓰지 않으려 할까요? 고독을 마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타인 쪽보다는 고독함을 더 선택하세요. 장담컨대 고독함에 투자한 만큼 타인에게 휘둘리는 양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실망이나 절망을 하는 이유는 삶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을 대수롭지 않게 쉬운 것이라고 얕보고 사는 사람은요, 살다가 고난에 부딪히면 그것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는데요,
그냥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있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듯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워서 바짝 붙으려 해도요, 서로 바짝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고슴도치가 서로 친숙하더라도 가까이는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고슴도치의 적당한 거리는 얼만큼일까요? 가시의 길이만큼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심하게 부딪히면 상처가 납니다. 인간관계의 적절한 거리가 애매모하신가요? 그렇다면 난로를 한 번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로에 손을 너무 바짝 대면 손을 대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손이 시렵습니다. 손을 대인다거나 손이 시렵지도 않은 딱 중간 거리, 그 지점이 바로 적절한 거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관계에 경고등, 즉 노란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 때는요, 내가 손을 쪼이고 있는 난로와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손을 너무 바짝 대고 있어 화상을 입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손이 시려운 건 아닌지 재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어쩌면 가벼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심오한 말입니다. 강한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눈에나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까요? 해답은 비교적 단순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강한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 실력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러한 것은 모두 그 사람의 외부적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내면 세계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내면입니다. 살아남은 자란 특출난 실력 발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론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내적으로 완충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그 내면에 지닌 회복력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 분명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삶에서 갖춰야 될 몇 가지 필수 덕목 중 하나가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 속에 시시때때마다 용기를 소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점은 뒤편에 두려움이라는 놈이 숨어 있을 때만 써먹으면 됩니다. 용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용기의 모습은 우리 신체의 근육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늘 단련하지 않으면 바로 퇴화되어 쇠약해집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용기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용기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유지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의 모습은 광활한 우주의 크기보다 10배 크다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이란 존재는 상상 속 크기, 그것을 또 무한대로 키우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기도 키우고 두려움도 잡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찾아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장담컨대 열의 9은 광활한 우주 크기로 생각했던 두려움의 실체가 개미만한 아주 하찮은 크기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두려움도 잡고 내 용기 또한 한 번 더 신뢰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분 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살다 보면 기분이 꿀꿀한 날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기분이 나는 것이겠지만요, 어느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이 다운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꿀꿀함이야 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되신다면요, 마음보다는 먼저 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에는요,
심신일체라고 해서 마음이 힘들 때 보양식 또는 먹고 싶은 몸에 좋은 음식으로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심, 즉 마음도 덩달아 활기차진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실 때 여러분들도 이 처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TV에서 방영했던 뿌리라는 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쿤타킨테라는 흑인 노예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였는데요, 노예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그 옛날 속박의 상징성으로 표현되던 노예라는 단어,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쓰는 듯 합니다. 그 무엇에 노예가 됐다느니, 직장에 들어가 봤자 노예밖에 더 되겠냐느니, 사실 이런 말들은 노예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들입니다. 노예는 기본적으로 강제로 잡혀오거나 끌려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도망을 못 가게 묶어놓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그 위화에는 쿤타킨테가 목줄과 발목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강제로 고용한다거나 못 도망가게 묶어놓고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곳이고요, 회사는 그 일한 대가의 돈을 지불해주는 곳일 뿐입니다. 그곳이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괜한 노예라는 표현으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내가 그 회사를 처음 택할 때 가졌던 초심들을 잃지 마시고요,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려는 화이팅 넘치는 마인드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당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떤 말로 위로를 전하시는지요? 세상에는 100% 완벽한 위로의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로의 전체 부분을 타인이 모두 어루만져 줄 수 없는 본인만의 마음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힘든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위로의 말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그것은 최대 99%까지만입니다. 최소한 나머지 1%의 위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완결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로가 마무리되려면 힘든 감정이 충분히 머물다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 스스로에게서 뒷걸음치지 않는 멘탈 또한 필요합니다. 살면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지쳤을 때 어떠한 말로도 시원한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 스스로에게 해줄 셀프 위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을 말할 때 나오는 말 중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고사성어에서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에서의 어떤 반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돌이켜보면 이 말과 매우 흡사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생에서 이 말이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50 중반을 넘어서면서 60 전후까지라고 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이 나이대 영역에 해당되다 보니 세옹지마와 같은 극적인 반전까지는 아닐지라도 소소한 반전이 참 많이 보이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이 격언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려면 일단 누구나 55세까지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나이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라면 어떠한 일에서라도 속단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너무 지나친 좌절을 한다거나 반대로 잘 나간다고 너무 지나친 오만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조차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하게 궁금해하지 않아도 그 인생의 해답지를 50 중반을 넘어설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협영화에 나오는 공중부양이나 장풍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일상의 삶을 견뎌나가는 데에도 일정 부분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삶의 내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다면 삶의 내공은 어떻게 쌓아야 하는 걸까요? 가시덤불에 앉아 기도를 하는 것, 거친 땅 위에 물구나무를 서서 수행하는 것, 몸을 편히 뉘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것, 이처럼 인위적 훈련으로는 평생을 가도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닥친 아픔이나 고통,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다가온 고난, 이러한 것에서 주로 내공이 키워집니다. 내공에 있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공을 어떻게든 쌓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공 따위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그냥 사는 사람. 그래도 꼭 삶의 내공을 쌓고 싶다면요, 삶에서의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온 고난에 맞서시면 됩니다. 설령 어느 정도 예측한 고난이더라도요, 피해서 뒷길로 돌아가는 방법, 그것은 고난을 피하는 좋은 선택이긴 하나 삶의 내공은 전혀 축적되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상식적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 일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한번 버텨내 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지나가듯 그 고난이 지나갈 때 그 고난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삶의 내공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듬뿍 안겨주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계시다면 그 잘 지냄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로병사의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희로애락의 과정입니다. 태어나 살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몸이 늙고 노쇠해 갑니다. 몸이 노쇠해 가니 병이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그 병들로 인해 생을 마감한다는 과정이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즐겁고 해피하게 살다 보면 그것이 모여져 인생 전체가 좋은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좋은 오늘이 쌓여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논리 쪽에 가깝습니다. 가능하면 기쁨과 즐거운 삶을 추구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뉘앙스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이라는 것에 골고루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이 네 가지는 인간의 삶 속에 마음대로 넣고 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신은 그렇게 삶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희로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움을 말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마주하는 분노와 짜증,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슬픔과 좌절까지도 포용하면서 나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북돋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생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요, 대충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돈에 대한 관점이 살짝 나뉩니다. 여러분들도 대강 이 셋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시겠지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세 번째인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면 된다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첫 번째인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를 소망하신다면요, 그 시점부터는 끝나지 않는 돈과의 전쟁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만, 다만 그 삶 자체가 돈에 휘둘리고 돈이 보이는 쪽으로 자신의 스케줄이 모두 맞춰져 있다면 삶은 굉장히 처절해집니다. 삶을 다 마치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가 아닌
돈을 뺀 그 나머지의 것들 때문에 많이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뒤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채워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즉 우주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데요. 자연의 일부분인 사람도 당연히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줄여보려 몸을 꼼짝하지 않고 스톱모션으로 정지해 있어도 최소한의 혈액이 돌고 내장 활동, 즉 오장육부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스스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지부동이던 생각도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의 실체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역시도 미뤄놨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기껏해야 머릿속에만 하루 더 묵혀지는 현실성 없고 쓸모없는 이론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최고 소통 방법은 단연코 언어입니다. 손짓 발짓 10번을 해도 알 수 없는 의미를 단 한마디의 말이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 하나만으로는 왠지 완벽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두 될 듯한 일이지만 쉽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어의 본래 기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언어적 표현 때문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란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속마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거슬리는 비언어적 표현은 바로 말투랍니다. 사람은 싸움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말투가 거슬리면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내에서 만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지간이나 자녀 그리고 부모님한테라도요, 내 의견을 표시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늘 정확한 언어 표현을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말투입니다. 목소리 톤을 좀 낮추기, 신경질적인 말투는 쓰지 않기, 이 두 가지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가정의 화목은 분명히 2배로 커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움직임을 보조해주고 삶의 일정 부분에 케어를 해줄 때 쓰는 말 중에 수발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 비슷한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돌본다라고 표현되는 말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단어적 표현법을 유심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요, 어느 분은 수발 들고 있다, 또 어느 분은 돌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둘로 명확히 나뉩니다. 사실 이것은 케어 대상을 어떤 마인드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짙게 나타나는 말투인데요. 수발들다는 수동적,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의무적으로 시중을 드는 마인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돌보다라는 것은 능동적, 즉 관심을 갖고 정성껏 보살펴주는 마인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는 꼭 아픈 사람만이 케어 대상은 아닙니다. 모셔야 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취업 못하고 있는 자식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요, 수발든다라는 표현보다 가능하면 돌본다라는 표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케어의 대상이 한결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술 한잔 회장님네 생막걸리입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